네,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어른도 꼭 알아둬야 하는 소아 전염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감염내과 이재갑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아 전염병 중에서도 성홍열과 백일에 이름은 좀 생소하지만 요즘 감염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질병인가요? 이제 성홍열은 저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판도선염을 주로 일으키는 A군, 사슬 A군이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이제 아주 좁쌀만한 발진들이 전신에 퍼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입술이 이제 빨갛게 하는 딸기 모양의 그런 입술을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세균성 감염입니다. 백일에는 어떤 질병인가요? 백일에는 이름 말 맞다나 아이들이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기침을 욱욱거리면서 아주 뭐 100일 정도까지 오래 기침한다 그래서 이름을 백일 기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질병 다 전염병이잖아요. 예, 예. 어느 정도나 감염률이 높은가요? 전염률이? 두 가지 다 기침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침방울에 균이 섞여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돼 있어서 기침을 할 때 주변 사람한테 전파가 된다 그러고요. 악수라든지 그런 것들 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만 옮기는 건가요? 이제 일부는 이제 성인에서도 좀 전염이 될 수 있는데 성홍열은 성인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진 않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발진이 조금 나거나 하면서 편도선염으로 이제 되게 치료를 하는 정도로 넘어가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도 걸릴 수는 있는데 소아에서보다는 훨씬 증상이 가벼워서 그냥 기침을 좀 오래 하네. 그냥 한 2, 3주 그냥 기침하면서 넘어가는 수가 많아서 본인이 감염된 사실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시기에 문제는 그 감염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전염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네, 이 성홍열도 그렇고 백일에도 그렇고 주 치료가 항생제 치료잖아요. 예, 예.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항생제 치료를 받게 하기가 걱정이신 부모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특히 이제 성홍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생제 치료가 부적절하게 기간을 그러니까 증상이 사실 항생제 먹으면 3, 4일만 돼도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약을 끊거나 그래 버리면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폐렴이라든지 폐혈증 같은 합병증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적절한 기간 치료 안 했을 때 또 다른 문제는 균이 아예 만성 보균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홍열은 반드시 열흘간의 항생제 치료를 반드시 시켜달라고 저희도 부탁을 하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에도 항생제를 쓰게 되면 균의 발현 정도를 빨리 낮추기 때문에 증상도 짧게 하지만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기간도 줄여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안 걸리는 걸 텐데요. 네, 예. 우리 아이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아이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이제 성홍열은 어차피 지금 예방접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위생, 그러니까 손 씻기, 그리고 이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백일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그러니까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에 대한 예방접종이 소아에서 5번, 그 다음에 11세의 성인용 백일해 예방접종이 포함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게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임기에 해당되는 엄마, 아빠들, 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삼촌, 이모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렇죠.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교육시키는 것 기억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예방접종 빼먹지 마셔야겠습니다. 겨울철이면 증가하는 고관절 골절 환자. 60세 이상이 전체의 81%를 차지하는 대표적 노인 질환인데 고관절은 골절이 되면 수술 외에는 치료 방법이 없고 골절로 인한 극심한 고통은 견디기 힘들다. 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얼마나 아픈 건 말할 수도 없죠.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더딘 회복과 각종 합병증으로 수술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30%에 이르는 실태. 고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 수술 후 관리까지 고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어르신들께 낙상사고 조심하시라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요. 이 넘어지면 약해진 뼈와 관절이 손상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릴게요. 카톨릭대학교 의대 정형외과 권순용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리는 흔히 몸의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관절은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고관절이
건강하지 못하면 걸을 수가 없겠죠. 네, 이 고관절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관절과 하지 관절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관계로 그런 모든 그런 운동에 관여하고요. 특히 보행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힘을 내는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고관절의 운동이 결부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관절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반 우리 몸의 활동에 가장 큰 제약을 혹은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관절입니다. 네. 그러면 고관절에 생기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경환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그 염좌라든가 아니면 뭐 외상으로 인한 파열 같은 거, 근육 파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칭하는 그런 병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라든가 서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과체중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생활 습관 때문에 고관절부에 퇴행성 관절염이 많습니다만은 저희 나라는 이런 과도한 음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중증 질환에서의 제일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 관절 자체의 연골의 이상을 유발하는 바로 골관절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용어가 어려워요. 예, 대퇴라는 거는 허벅지 뼈를 말씀하는데 이 뼈가 이제 허벅지 뼈를 모형을 하는데 이 허벅지 뼈가 이렇게 골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 부위가 이 몸통과 목 부위, 머리 부위가 썩는 그런 병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그런 병인데 이게 다른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무릎 관절염은 여성이 많은데 이 병은 유독 남성이 많은 게 좀 특징적이고 한쪽이 생기면 반대쪽의 반 이상, 50 내지 60%가 반대쪽도 생기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병이 괴사하니까 썩고 부패되니까 주위 조직이나 다른 뼈도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대퇴골두 여기 이 부분만 괴사가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부분만 괴사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혈성 괴사증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많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이런 질환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적인 원인하고 그다음에 또 원인에 의한 간접적인 원인에 의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으로서는 저희가 실은 방사능 치료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도 이제 골 괴사가 올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 혈액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상 적혈구증에 걸려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혈전이 잘 생겨서 피를 막음으로써도 이제 올 수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 2차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방금 언급했다시피 과도한 음주에 의한 그러한 괴사라든가 아니면은 이 스테로이드 등에 의해서 우리 그 골수 내에 지방이라든가 아니면은 기타 어떤 그 골의 대사에 영향을 줘서 괴사가 생긴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외상성으로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퇴골두는 다른 부위하고 달리 이 동맥이라든가 그런 거 분포가 말단 동맥이라 그래서 끝부분이 다른 동맥하고 문합을 서로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측면에 있어서는 측부순환이라 그러는데 네. 대퇴골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단 동맥 때문에 한 부위에 동맥이 막히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드린 괴사에 빠지는 그런 양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해부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요. 그 외에도 그 이외에 같이 지나친 흡연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질적으로 있는 그러한 그 당뇨라든가 그밖에 우리 몸의 대사성 질환 그런 것들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는 되게 어떤 할머니께서 좀 무거운 화분을 옮기시다 삐끗했는데 이 고관절이 탈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탈구가 쉽게 일어나나요? 그 탈구는 네. 되게 굉장히 큰 충격, 교통사고나 뭐 굉장히 큰 충격에 의해서 빠지지 쉽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어르신의 경우는 근육과 관절막이 약하니까 간혹 그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12시간 내에 이 빠진 관절이 정복이 들어간다는 말인데 네. 하면은 25% 이하에서 괴사, 아까 중요한 그 병이라고 하는 괴사가 생길 확률이 25% 이하인데 12시간이 넘어버리면 반나절이 넘어버리면 괴사될 확률이 거의 반 이상이 네. 되니까 이렇게 빠진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약간 탈구됐다 싶으시면 일단 지체 없이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괴사가 일어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괴사가 오면 증상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건데요. 괴사가 오면 처음에는 괴사가 와도 환자분이 잘 모르십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진행되면 이제 괴사된 부분이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 통증 정도가 소위 우리 사타구니, 엉덩이 있는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고 그럴 때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다른 통증보다 굉장히 격렬하게 하니까 느껴지고 또 순간적으로 허벅지를 살짝 이렇게 부딪혔는데도 몸서리를 칠 정도로 됩니다. 네. 근데 진행이 조금 더 되면 이게 양반다리, 책상다리를 못 합니다. 그만큼 관절 통증이 심해지고 한 볼이 더 진행되면 이제 다리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다른 질환과 달라서 관절이 짧아진다는 게 이게 또 특징이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엉덩이에서 허벅지 종아리까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마치 디스크 병하고 혼돈을 하시는 분이 많고 네. 또 의사들도 그렇게 혼돈을 해서 심지어는 이게 아주 간혹 있는 경우지만 디스크 병으로 오인해서 수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네. 오늘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치료 방법이겠죠. 먼저 고관절염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치료가 진행되나요? 관절염이 왔을 때 다른 질환과 여튼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는 가장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재활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그밖에 어떤 그 일상생활을 좀 변화를 주는 그런 생활 습관을 변화 주는 그러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일정 기간으로서 그러한 치료,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되지 않고 그냥 악화된 양상이 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수술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네. 만약에 괴사나 뭐 골절이 일어났다 이러면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연관돼 있어서는 여러 개의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퇴골두가 금이 가고 그다음에 함몰이 일어나서 2차적인 관절염이 심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말씀드린 일반 보존적인 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적 요법을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수술적 요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에 따라서 다발성 천공술이니 중심 감압술이니 아니면 뼈 이식술 아니면 세포 치료 이식술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심하게 악화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인공관절 치환술밖에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그 인공관절 치환술을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께서 인공관절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기구 종류가 재질이 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 고관절이 지금 이 실물 모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사람 몸에 저희가 수술 시에 이식하는 그러한 그 이식제입니다. 그래서 타이타늄이라든가 아니면 코발트 크롬이라든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우리 몸에 아주 생체 적합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큰 문제점을 오랫동안 둬도 부식 같은 게 안 일어나는 네. 소재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관절면을 잘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마모가 되지 않는 소재를 쓰기 위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세라믹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러한 생체 적합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것 자체가 그대로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 표면으로 뼈가 자라 들어가게끔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표면 치환이라든가 그런 데 있어서 다양한 그런 생체 그러한 이 공학적인 그런 기술이 접목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고관절 수술을 할 때 다른 관절을 하고 또 차이점이라 그럴까? 이게 수술에 의해서 합병증, 그다음에 이 합병증 중에 염증이 뭐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고관절에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인공관절을 우리 몸에 넣는 거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그런 그 위험성을 초래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신 염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인공관절이 쇠라든가 세라믹이라든가 우리 몸에 아주 생체 적합성이 뛰어난 그런 물질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을 써도 항생제가 적절하게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이 염증이 절대 생기지 않게끔 수술적에 만반을 기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지금 말씀대로 만약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치료하는 과정이 일반적인 우리 다른 염증과 달리 1, 2주에 끝나는 게 안 되고 보통 6주에서 3개월 그 이상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많은 수술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고단위 항생제를 쓰고 어떤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한 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 영양실조라든가 기타 이러한 이 전신 쇠약 때문에 이런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단순한 관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그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하면 이게 수술 후에 또는 그 사망한다든지 또는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는 그런 비율이 혹시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맨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상당히 높았죠. 예. 그러나 이제 현대 의료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 미만, 거의 0몇 % 정도의 아주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현재 세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아주 고관절 골절 혹은 고관절 질환 이후에 사망률이 높다 그런 것은 아마도 골절에 국한된 그러한 통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것이 젊은 사람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와 연관된 수술적 치료를 받고 사실 그 회복하는 기간이 빠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골절 접합술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3개월 이상 지난 경우가 많고 그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 젊은이하고 달리 골다공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 보행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침상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조그만 병도 아주 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라든가 폐질환, 심폐질환이 악화되고 대상성 질환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나쁘게 되죠. 나쁘게 되고 이제 오랜 침상 생활함으로써 저희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섭취,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뭐 이 대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욕창도 생기고 또 폐혈증도 생기고 그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혈증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두루 생기는 거에 따라서 그러한 한 뭐 1년에 사망률이 현재 통계적으로는 한 25%에서 30%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수술과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수술 중 혹은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을 갖춤으로써 합병증이 병발해서 생기는 사망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앓았던 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무릎 관절염하고 골다공증이 고관절 골절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 보행에 장애가 되고 다리가 휘어지면서 근육 힘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잘 못 걷게 되니까 균형 감각도 자꾸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길 가능성이 높고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골다공증의 경우도 외부 충격에 대해서 조그마한 충격에 다른 뼈는 안 다치는데 골다공증이 심한 또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해줘야 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까요? 특히 관절 수술과 연관돼서 저희 첫 번째 목적은 조기 거동, 조기 보행, 조기 활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이 너무 빠지게 되죠. 예, 근육하고 뼈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6주 정도를 운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이 쭉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게 되면 2차적으로 또 골다공증도 더 심해지게 되고 또 우리 식재된 이런 관절의 기능도 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인공관절을 하고 난 다음에 있어서는 관절 운동의 가동성을 위해서 조기 보행이라든가 조기 운동을 하는 게 좋고 또한 수술 이후에 안에 혈종이라든가 부종, 염증 상태가 좀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빼주기 위해서도 그 운동이 도움이 되고 그거 외에 우리가 여러 층의 근육을 뚫고 어떤 식재함에 있어서 그대로 두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육과 근육 간에 유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수술해서 120도 정도 움직이게끔 충분히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시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적인 관절 구축이 유발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절 운동이라든가 첫 번째 이 과동 운동이죠. 또 두 번째로서는 그런 근육 강화 운동. 세 번째는 이러한 자기 관절이 아닌 새로운 관절이 들어감에 있어서 약간 좀 낯설은 환경이 되거든요. 국소 부위의 관절에. 네. 그런 거에 체성 감각을 키워주기 위한 균형 감각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수술 이후에 동반돼야 됩니다. 네.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완치가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재발이 된다고 하면 재수술을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술되고 있는 그러한 인공관절 기기는 요즘 현대 그러한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이 내구성이라든가 조직 적합성 그런 것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특별한 충격으로 이러한 이 세라믹이 깨진다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15년 내지 한 20년 이상을 그런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인체 내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러한 관절 기기분이 좀 느슨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공관절 부분 해리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관절이 이제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수술이 불가피하죠. 이 재수술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서 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수명을 고려해서 최대 한도로 본인 관절을 쓸 때까지 쓰고 이 고관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 경우는 골절이라든가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그 관절염 자체의 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료를 안내하고 있고 슬관절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재치환술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본인 관절을 쓰고 난 다음에 한 여명이 한 20여 년 남아 있을 때 수술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운동을 하면 이 고관절을 좀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고관절은 단순하게 관절 자체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척추 및 슬관절 여러 개의 어떤 관절과 연관된 복합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것이 이 건강한 관절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이 모든 부분이 다 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에서 가장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근육 강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육 강화 운동은 일정 기간 꾸준하게 이런 이 영양을 그냥 섭취하면서 운동을 지속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이러한 근육이 마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자체에서도 가해지는 그런 힘이 부하가 높아집니다. 네. 그걸 근육이 많이 막아주고 있거든요. 스프링처럼. 그래서 이런 관절이 빠지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 연골에 직접적으로 가해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관절염이 많이 병발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관된 운동으로서는 첫 번째로 이 관절 연골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관절 가동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밸런스를 지키기 위한 밸런스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꾸준히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모든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수영장에서 걷는 거. 네. 그다음에 아쿠아로빅이 아시다시피 에어로빅 더하기 수영이지 않습니까? 그 운동을 하시는 것이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뭐 식습관 가운데서 좀 고관절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강화하는 그러한 음식물이 우리 고관절이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절 자체에 관절염 덮고 있는 연골의 충격을 많이 완화하고 부하를 많이 줄여주기 위해 있어서는 주변에 있는 근육 강화 운동이라든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적절한 이 프로테인을 섭취한다거나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뼈를 강화하는 이 칼슘을 섭취한다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이제 특히 이번 같이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무래도 외부에 그러한 외출이 많지 않은 경계로 인해서 뭐 비타민 D 합성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비타민 D를 섭취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권유되겠습니다. 네. 이수찬 선생님께서는 이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좀 유의해야 할 점들 짚어주세요. 통계에 가면 72.1%가 실내에서 낙상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도 낙상 사고 당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낙상을 방지하려면 특히 야간에 화장실까지 가는 그 중간에 조명을 이렇게 밝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밤에는 다 불을 끄세요. 그러다가 나와서 넘어지는 경우 또 화장실에 매트가 깔지 않고 하면 미끄러지십니다. 네. 신발도 물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신발 신고 쭈르륵 미끄러지시니까 신발에 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바깥에서 출입할 때는 우리가 너무 아끼신다고 그 신발 밑창이 다 닳았는데도 그냥 신고 계시는 분 있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신발 밑창이 닳아 있으면 새 거로 바꾸시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다공증 꼭 치료하시는 게 낙상과 우리 괴사를 막는 팁이 되겠습니다. 약해진 뼈와 관절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근육이라고 합니다. 운동기구가 없다면 작은 생수병 하나를 야령 삼아서 왼손 체조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